16번 정보에 대해 효율적인 주식시장이 함의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번 문제는 효율시장 가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효율시장 가설은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들이 기대를 형성하는 방식 중 하나인 합리적 기대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기대를 형성할 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기대를 형성하는 방식을 합리적 기대라고 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먼저 IT를 T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집합, 그리고 PT를 T기의 물가라고 할 때 T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집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T 플러스 1기의 물가를 예측을 할 때 조건부 기대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T 플러스 1기의 물가에 대한 합리적 기대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효율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제 주체가 기대를 형성한다는 합리적 기대 가설을 주식시장에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효율시장 가설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적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련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주가가 결정되는 시장이라고 유진 파마 교수가 정의를 했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T기의 정보집합 하에서 T 플러스 1기의 주가에 대한 예측치는 T기의 주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효율시장 가설을 해리 로버츠 교수는 세 가지로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약형, 중강형, 강형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먼저 약형 효율시장부터 보면 과거의 모든 주가 정보가 현재의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된 시장을 약형 효율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형 효율시장이 성립하면 과거의 주가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현재의 주가에 과거의 주가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중강형 효율시장인데 여기서는 약형 효율시장이 좀 더 강화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주가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공개된 정보가 현재의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된 시장을 준강형 효율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 즉 과거의 주가 정보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은 강형 효율시장인데요. 이것은 현존하는 모든 정보, 즉 과거의 주가 정보 그리고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정보까지도 현재의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된 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정보, 과거의 주가 정보,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공개된 정보, 그리고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을 강형 효율 시장이라고 합니다. 16번 문제에서는 효율시장 가설의 이 의미를 가지고 푸는 문제고 효율시장 가설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효율시장 가설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효율시장 가설을 의미하는 이 수식을 살짝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우변에 있는 T기의 주가를 의미하는 PT를 좌변으로 옮기면 IT가 주어졌을 때 T 플러스 1기의 주가에 대한 예측치에서 T기의 주가를 뺀 이 식으로 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됩니다. 먼저 이 T기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기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T기의 정보집합 하에서 T기의 주가를 예측하면 T기의 주가가 되겠죠. T기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T기의 주가를 예측하면 당연히 T기의 주가가 되겠죠. 그 다음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이 둘 다 조건부 기대값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IT라는 T기의 정보집합을 동일하게 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묶어줄 수 있습니다. T기의 정보집합이 주어졌을 때 T 플러스 1기의 주가에서 T기의 주가를 뺀 조건부 기대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PT는 효율시장 가설의 이 식에 의해서
합리적 기대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PT는 이 식의 우변이죠. 이것이 이제 좌변과 같으니까 이 좌변의 식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효율시장 가설에 의하면 이것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식에서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주고 정리한 식이 이 식이니까 우변은 0이 되죠. 그 다음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것을 예측 오차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t 플러스 1기 주가에 대한 예측 오차를 의미합니다. 즉 t 플러스 1기의 주가의 실제값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t 플러스 1기 주가에 대한 예측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식을 해석을 해보면 t 플러스 1기 주가에 대한 예측 오차의 t기 조건부 기대값이 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풀어보면 이것은 t기의 정보를 이용해서 t 플러스 1기의 주가를 예측하는 경우 그 최선의 예측치가 t기의 주가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결국 효율시장 가설을 수식으로 표현한 이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가에 대한 최적 예측치는 오늘 이용 가능한 정보가 모두 반영된 오늘의 주가가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따라서 내일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오늘의 주가와 같다고 예측하는 것이 최적이다라는 것이 효율시장 가설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즉, 오늘 예측한 내일의 주가는 오늘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식시장에서는 그 예측치는 평균적으로 오늘의 주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따져보겠습니다. 1번, 현재의 주가는 현재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 효율시장 가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되고요. 2번, 주가는 새로운 뉴스에만 반응하여 변동하므로 예측 불가능하다. 즉, 내일의 주가를 예측을 하려고 할 때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는 오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내일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오늘의 주가와 같다고 예측하는 것이 최적이다 라는 것이 효율시장 가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내일의 주가는 오늘 기준에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일이 돼봐야 내일 새로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반영해서 내일의 주가를 예측했을 때 정확하게 내일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효율시장 가설의 또 다른 표현인 랜덤워크 가설이라고 있는데 불규칙 보행 가설이라고도 하고요. 물론 추가적인 가정이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랜덤워크 가설을 문장으로 표현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투자자의 최선의 선택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의 주가와 동일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 집합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 되겠죠.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 현재 기준의 최적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는 분산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주가 지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가지수 ETF 같은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우량 주식만 매입하는 적극적 펀드의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내일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오늘의 주가와 같다고 예측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주식만 골라서 매입하는 이 펀드의 수익률이 내일의 주가에 대한 최적 예측치인 오늘의 주가,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 평균적으로 높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보기가 틀렸고요. 그 다음 보기 5번, 일부 주식시장의 투기적 거품 현상은 시장의 효율성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이다. 여기서 투기적 거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 주식의 내재 가치를 뛰어넘는 주가의 행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기업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자들의 집단적 투기 심리, 즉 주가 상승이 추가적인 투자를 불러서 주가를 오버슈팅 시키면 거품이 끼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투기적 거품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현상은 효율시장 가설에 의하면 예외적인 현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투기적 거품은 꺼지게 되고 기업 내재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 5번은 맞는 서술이 되겠고요. 따라서 16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수입차 판매 전문회사인 A사가 금년에 생산된 수입 지게차의 가격을 인상하였다. A사의 조치가 금년도 국내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GDP 디플레이터 변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17번 문제는 물가지수에 대한 문제고요.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의 대표적 예시인 소비자 물가지수와 파쉐 물가지수의 대표적 사례인 GDP 디플레이터의 수입 지게차 가격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물가지수는 물가의 평균적인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부터 보면 우리가 이 Q0 이것을 재화의 집합, 즉 벡터로 표시된 재화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기를 기준 시점, 1기를 비교 시점이라고 하면 0기의 수량 벡터, 즉 재화의 집합을 의미하는 수량 벡터를 Q0라고 하고요. 그리고 0기의 가격 벡터 P0, 1기의 가격 벡터 P1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벡터의 곱이 되겠고요. 그래서 라스파이레스 물가 지수는 지금 보시면 0기의 물가 분의 1기의 물가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수량이 가중치로 곱해져 있는데, 라스파이레스 물가 지수는 기준 시점의 수량이 가중치가 돼서 물가 지수가 산정이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파쉐 물가 지수는 비교 시점의 수량 벡터, 즉 1기의 수량 벡터인 Q1이 가중치로 가격 벡터에 곱해져서 물가지수가 산정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사례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여기서 이 Q0에 포함되는 재화는 정부에서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들을 결정을 하는데, 소비자랑 서비스 그리고 수입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자재나 자본재는 제외가 됩니다. 반면에 파쉐 물가지수를 한번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GDP 디플레이터인데, 이것은 실질 GDP분의 명목 GDP죠. 역시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GDP 디플레이터는 말 그대로 이 GDP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이 GDP 디플레이터를 산정하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이기만 하면 소비재, 서비스, 그리고 자본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단 GDP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돼서 수입된 수입품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설명들은 이 17번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그럼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수입차 판매 전문회사인 A사가 금년에 생산된 수입 지게차의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입 지게차는 소비재나 서비스재가 아니고 수입품에는 해당은 합니다. 그런데 자본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 산정하는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 지게차 가격이 인상되어도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 GDP 디플레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지금 지게차는 수입된 거죠. 즉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지게차 가격 인상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GDP 디플레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리카도의 대등성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번 문제는 리카도 대등성 정리의 가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리카도 대등성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지출 규모가 일정할 경우 정부 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경제적 효과가 동등하다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조세나
채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재정 정책을 수행을 해도 경제적 효과에 차이를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재정 정책의 무력성을 의미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리카도 대등성 정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자본시장의 가정입니다.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 이자율과 차입 이자율이 같은 자본시장을 완전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저축 이자율보다 차입 이자율이 더 크죠. 아니면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축은 할 수 있지만 차입은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리카도 대등성 정리는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0%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와 소비자의 예산 제약식을 한번 써보면 현재와 미래를 각각 1기와 2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정부의 예산 제약은 1기의 정부 지출과 2기 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합이 1기의 조세와 2기 조세의 현재 가치의 합과 같다는 제약을 만족해야 됩니다. 즉, 조세로 조달된 재원을 가지고 정부 지출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가처분 소득과 미래의 가처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인 현재 가치화된 가처분 소득의 제약 하에서 1기 소비와 2기 소비를 하게 됩니다. 역시 2기 소비도 현재 가치화 해줬고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가정이 성립할 때 리카도 대등성 정리가 성립하게 되는데, 정부가 조세로만 정부 지출의 재원을 충당하다가 1기에 국채 발행을 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해보면 정부는 1기에 국채를 발행한 만큼 1기 조세를 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1기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기에 일어난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부가 이러한 예산 제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1기의 조세를 줄여줬다는 것은 결국 2기에 조세를 늘려야만 이러한 예산 제약을 정부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즉, 정부 지출의 수준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좌변은 일정합니다. 그러면 우변도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1기의 조세가 줄어들게 되면 2기의 조세를 증가시켜야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증가시켜야 하냐면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결국 1기에 발행한 국채에 이자가 붙은 금액만큼 2기의 조세를 증가시켜야 1기의 조세 감소분을 벌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1기와 2기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1기 조세가 줄어들어서 1기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지만 2기의 조세가 증가해서 2기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적 소비 수준을 변화시킬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듯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항상소득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리카도 대등성 정리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 즉 미래 전망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이론에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이나 안도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같이 미래 전망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가정하는 소비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처럼 단정적으로 항상소득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미래 전망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정부 채무는 장래의 조세와 같다. 정부 채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의미하는데요. 결국에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2기의 조세를 증가시킨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을 장래의 조세와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맞는 보기고요. 3번,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하고 있죠.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거나 저축이자율보다 차입이자율이 큰 상황이 존재하면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변화하게 되면 소비가 과잉 반응하게 돼서 리카도 대등성 정리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소비자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맞는 보기고요. 5번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의 후생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금 이것은 3번의 가정과 관련이 되는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시안적인 시야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시야, 즉 미래 전망적인 소비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구분한다고 할 때 현재 세대의 소비 함수에 미래 세대의 후생이 결정 요소로 들어가 있다면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으로 올 현재의 국채 발행을 자기 세대, 즉 현재 세대의 조세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현재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기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추가로 하나 설명 더 드리면 만약에 이 두 번째 가정과 네 번째 가정이 깨졌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이 깨지면 만약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현재 세대의 조세 부담보다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조세 감면액보다 미래의 조세 증가의 현재 가치가 더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된 가처분 소득의 일부분만큼 일정 부분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리카도 대등성 정리가 깨지게 됩니다. 네 번째,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정부가 예산 제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소비자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이런 균형 예산이 아니라 적자 재정을 기조로 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는 미래의 조세 부담이 현재 조세 감소한 것보다 더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증가시킬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카도 대등성 정리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리카도 대등성 정리는 이러한 가정이 모두 유지될 때만 성립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경제성장률이 3%, 화폐의 유통속도 변화율이 마이너스 2%, 화폐 공급 증가율이 10%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율은 몇 %인가? 단 화폐 수량 방정식이 성립한다. 19번 문제는 화폐 수량 방정식에 관한 문제고요.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공급량 곱하기 화폐의 유통 속도가 물가 곱하기 실질 GDP와 같다는 식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각 변수들의 변화율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고 그리고 물가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화폐 수량 방정식을 변화율의 식으로 변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하고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변화율의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각 변수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서 물가의 변화율인 인플레이션율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M의 변화율은 화폐 공급 증가율 10%가 되고요. 그리고 화폐 유통속도 변화율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실질 GDP의 변화율이 경제 성장률이죠. 3% 대입해서 물가 상승률인 인플레이션율로 정리를 해주면 5%가 나오고요. 따라서 19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번 문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통화 공급은 본원 통화 공급량의 통화 승수가 곱해지는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중앙은행이 통화 승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본원 통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통화 승수의 식을 도출을 해보면
기호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고요. 통화량은 현금 통화와 요구불 예금의 합으로 정의가 되고요. 본원 통화는 통화량과 지급 준비금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급 준비금은 법정 지급 준비금과 초과 지급 준비금의 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비율도 정의해 보겠습니다. 요구불 예금 대비 현금 통화를 현금 예금 비율로 정의하고요. 요구불 예금 대비 법정 지급 준비금은 법정 지급 준비율, 그리고 요구불 예금 대비 초과 지급 준비금을 초과 지급 준비율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의 식에서 이 분모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옮겨준 다음에 이 왼쪽에 식에 대입을 합니다. 먼저 통화량은 현금 통화 더하기 요구불 예금이었는데 현금 통화 자리에 이 식을 변형한 CRD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구불 예금 D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본원 통화도 이 비율의 식을 변형한 값들을 대입해서 D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 M을 본원 통화 MB로 나눠주면 D가 소거가 되면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좌변에 통화 공급만 남기고 본원 통화 MB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지금 이 위에 있는 통화 공급이 통화 승수와 본원 통화의 곱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화 승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화 정책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통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할인율 정책인데요. 이건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 또는 어음을 재할인해 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할인율을 낮춰주면 상업은행이 대출이나 어음 재할인을 더 많이 하겠죠. 이것은 본원 통화의 증가를 가져오고요. 두 번째, 공개시장 조작인데 이것은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거래하는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팔면 본원 통화량이 줄어들고요. 채권을 사면 본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급 준비율 정책입니다.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예금인 필요 지급 준비율, 즉 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의미하죠. 이것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을 지급 준비율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증가시키면, 즉 법정 지급 준비율의 비율을 증가시키면 통화 승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법정 지급 준비율이 분모에 있죠. 이 분모에 있는 법정 지급 준비율을 증가시키면 통화 승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통화 공급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번, 2번, 즉 재할인율 정책과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본원 통화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지급 준비율 정책은 통화 승수에 영향을 줍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화 승수를 증가시키거나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1번은 본원 통화의 증가,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2번은 재할인율의 인하.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상업은행이 대출이나 어음 재할인 받는 양을 늘리겠죠. 그래서 본원 통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공개시장에서의 국채 매입. 국공채가 거래되는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시중에 풀리겠죠. 즉 본원 통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 민간의 현금 예금 비율 상승 유도. 현금 예금 비율은 이 CR을 의미하는데 통화 승수에 보시면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자에는 이 현금 예금 비율 외에 1이 더해져 있고요. 분모에는 지급 준비율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준비율의 합은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화 승수 자체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현금 예금 비율이 상승하면 분자와 분모의 동일한 값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분모보다 분자가 큰 가분수인 경우에 분자와 분모의 동일한 값을 더해주면 전체 분수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분의 3이 각각 분자 분모에 1만큼 더해졌다고 하면 3분의 4가 되죠. 그러면 분수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통화송수에서 민간의 현금 예금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통화송수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화 공급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보기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5번 법정 지급 준비율의 인하를 통한 실제 지급 준비율의 하락을 유도. 법정 지급 준비율이 인하되면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예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좀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통화송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분모가 작아지